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모의고사 해설특강을 들으러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강대성이라고 합니다. 논술모의고사 해설특강을 들으시기 전에 간략하게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에 대한 안내 부분입니다. 2023학년도 전형별 인하대학교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논술 우수자 전형이 속해 있는 수시 모집의 경우 2,631명을 선발하고 정시 모집은 1,242명을 선발합니다. 이를 통해 수시 모집은 약 67.9%, 정시 모집은 32.1% 비율로 선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12.4%로 선발을 하였고 올해는 12.1%, 차년도에는 12.1%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12%로 모집 인원을 이렇게 설정하여 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한번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중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469명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일관합산 전형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보는 논술고사 성적이 70%로 반영이 되고 나머지 30%는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100%로 선발을 하고 총 선발 인원은 469명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예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어,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영어, 과학, 탐구 두 개 평균으로 했을 때 이 4개의 영역 중 3개의 영역이 각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 반영 점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가 모든 교과목이 다 1등급일 때 3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일 때는 292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대부분이 1, 2등급보다 3등급에서 6등급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 이를 중점으로 설명드리면 3등급의 경우 290점을 받을 수 있고 6등급은 28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6점 차이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와 논술고사 점수의 7대3 비율로 이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학생부 반영 점수 6점 차이는 논술 점수 1.35점 차이입니다. 즉 논술에서 조금만 더 잘 쓰면 등급 몇 개를 뛰어넘는 건 금방 뛰어넘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는 모집 인원은 485명이었고 이에 지원한 인원은 18,257명이어서 총 지원율 37.6대 1이었습니다. 다만 결시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을 살펴볼 때 논술고사 결시율이 40%를 넘었고 특히 의예과 결시율은 72.5%였습니다. 이를 통해 22.5대 1이라는 실질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 논술고사 출제 범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논술고사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출제 기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의 출제는 교과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 자연 모두 120분, 즉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특히 먼저 인문 계열 논술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어와 사회교과를 기반으로 한 언어 논술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즉 수학 교과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때 수학 1, 수학 2, 미적분에서 출제 범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기하와 확률과 통계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년도와 상이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오전에 지원하는 학과 같은 경우
의예과와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의예과와 겹치는 문항이 두 문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의예과와 겹치는 문항을 한 문항으로 줄여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우수자 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술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대학 초청형 논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6월 18일에 진행했는데 이를 응시하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고교 발송형 논술 모의고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통합 공지사항에 올해 논술 모의고사 문제와 해설지를 올려놨으니 그를 다운받아서 이제 고사를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논술 동영상을 통해 자가채점을 하시고 그리고 7월 초에 발간될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문항 분석을 하시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계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분포를 가지는 모집 단위가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도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분포를 가지는 모집 단위가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3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2023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해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논술 모의고사의 어떤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유의사항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 문항 1번을 해설하고 마지막으로 문항 2번을 해설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유의사항에서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2시간입니다. 배점은 문항 1이 60점이고요. 문항 2가 40점입니다.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에 연습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필, 사포도 가능한데 이 사인펜은 불가합니다.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야 합니다. 수정 테이프나 주개는 사용이 가능한데 수정액은 불가합니다.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답안 작성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쓰지 마시오. 두 번째,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세 번째, 제시된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네 번째, 각 문항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쓰시오. 이 제시된 조건은 채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꼭 지켜서 답안을 작성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시오. 마지막으로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6가지가 답안 작성의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정치 질서를 설명하는 관점에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있다. 이 두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주의는 그럼 현실주의의 개념이 뭐냐? 국가 간의 관계를 약육강식의 상태로 보아 저마다 자국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게 현실주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관점을 살피겠습니다. 제도와 기구를 통해 국가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고 국가 및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냐 자유주의냐 이 두 관점에서 국제정치 질서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문항 1 문제와 제시문 분석입니다. 문항 1번입니다. 다음 중 하나의 주장을 택한 후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있고요. 글자는 10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그러니까 900자에서 1100자까지 가능합니다. 모자라도 감점이 되고요. 넘어가도 감점이 됩니다. 만점은 6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장 1이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한다. 주장 2가 자유주의 관점을 지지한다. 이 둘 중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한 관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항 1번에 선택한 관점이 문항 2번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문항 2번에서 다른 관점을 선택하면 문항 2번은 0점 처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문항 1에서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항 2번에서 똑같이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 관점으로 바꿔서 논의하면 2번 문제는 0점 처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채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제시문 가나다를 모두 활용하여 그러니까 가나다 다 활용하라는 거죠.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거. 그러니까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한다라고 했다면 가나다에서 각각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하는 뒷받침 내용을 찾아내서 그걸 논거로 활용해야 됩니다. 가, 나, 다 각각 한 개씩.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제시문 가, 다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세 가지 반론을 제시할 것. 역시 세 가지 반론을 제시하라 했으니까 가에서도 하나, 나에서도 하나, 다에서도 하나 반론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첫 번째 단락에서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나왔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인 반박에서는 자유주의 관점을 지지하는 논거가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위에서 제기한 반론을 조건 1에 활용하지 않는 논거로 각각 재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것.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데 단지 다른 점은 첫 번째 단락에서 활용하지 않는 논거를 가지고 주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한다라고 했다면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한 내용 첫 번째 단락에서
사용하지 않은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은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제시문을 요약해서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논거로. 요약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글의 제시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는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을 대비한 지문이었습니다. 현실주의는 국가들마다 힘의 균형이 서로 다른 현실을 직시하고 패권국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자유주의는 국제관계에서도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될 수 있으며 국제기구는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강대국뿐 아니라 약소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를 찾아 국제정치에서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각각 지지하는 근거, 논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나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는 마키아벨리와 맹자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입각하여 국제 질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준 글입니다.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는 마키아벨리의 성악설과 그에 따른 국가 간 전쟁과 갈등의 불가피성,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국가 차원의 국력 강화 도모를 근거로 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관점을 지지하는 맹자의 성선설에 입각하여 각 국가가 백성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 전쟁을 멀리하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수양하고 확충함으로써 강국과 약소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국제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삼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단은 세계 시민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과 국가 중심의 기속의식을 중시하는 입장을 제시한 글입니다. 그 중에서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은 디오네게서, 스토아 학파, 칸트 등 서구 철학의 한 계보를 통해 인간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가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복지에 있다고 제시하고, 나아가 국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정착 가능하다고 주장한 글입니다. 이는 국제 정치에서의 자유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론으로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세계 시민주의가 주장하는 복지와 안전, 평화 등의 가치는 현실적으로 개별 국가 단위의 정책에 의존해서 실현 가능하며 개인의 안전과 평화도 국가라는 현실적 기속 공동체에 의해 보장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 정치의 현실주의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제시문 분석을 통한 개요 작성, 문항 1의 채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 다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건데요. 주장 1, 현실주의 관점을 선택했을 경우 그러면 어떤 논거가 와야 하는가? 가의 논거는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에도 힘의 불균형과 약육강식이 존재하고 국제기구는 패권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요 논거가 나와서 현실주의 관점을 뒷받침하면 됩니다. 나글의 논거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이기적이고 영토 확장도 인간 본성에 기인하는 거다. 이게 현실주의 관점의 논거가 되겠고요. 다의 논거는 인간의 복지, 안녕과 평화를 실천하는 주체는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별 국가이며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갈등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 논거로서 현실주의 관점을 뒷받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관점을 선택했을 경우에 가의 논거입니다. 국제 문제에도 이성과 합리적 원칙이 적용되며 안락과 행복을 위한 국제관계 구축 가능, 국가 간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강대국의 힘은 제한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이 개별 국가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 논거가 자유주의 관점을 뒷받침하면 되겠죠. 나의 논거는 인간은 인의 의지에 자질을 갖추고 있고 이게 이제 맹자의 주장이죠.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전쟁 도발로 자국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하여 자국의 존립마저 이태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나의 논거가 되겠습니다. 다의 논거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복지에 있으며 국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정착 가능하다는 내용이 다의 논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논거가 들어오면 20점 만점에 18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글의 논리성에서 이제 2점이 부여되는데요.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되고 설득력이 있는 글로 느껴지면 2점이 부여돼서 만점인 20점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반론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론이니까 현실주의 관점에 대한 반론이니까 이 논거는 자유주의 관점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가의 논거는 자유주의 관점의 내용이 그대로 온 겁니다. 나도 그렇고요. 다도 그렇고요. 반대로 자유주의 관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가에서는 현실주의 관점이 그대로 오면 되겠죠. 현실주의 관점의 논거가 그 다음에 나도 그렇고요. 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거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면 18점이 되고 글의 논리성에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면서 설득력이 있게 되면 2점이 더 부여돼서 20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현실주의 관점을 선택한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 반박은 두 번째 단락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주장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가의 논거의 재반박은 국제기구와 같은 협력 체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대의에 헌신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주장한 논거가 아닌 다른 논거로 주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의 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의 애지 등 인간의 본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부단한 수양이나 국가적 교육이 필요한데 용이하지 않다. 쉽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고요. 다의 논거는 자유와 관용, 평등을 인류 각각이 향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국의 주권 보장이며 이를 위해
세계 시민의식에 앞서 자국에 대한 기속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논거로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관점에서 이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가의 논거는 국제정치는 강자의 행포가 존재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승과 합리적 원칙이 작동하는 세계이다. 나의 논거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일지라도 그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호 의존적 국제 질서의 구축이 요구된다. 나의 논거는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기후위기, 팬데믹 등 국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애국주의보다 NGO와 같은 세계 시민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논거로서 자유주의의 관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논거들이 들어오면 18점이 되고 또 거래 논리성까지 있게 되면 20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세 단락에 각각 20점이 부여돼서 다 20점을 받게 되면 60점이라는 만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한 개요를 통해서 가지고 예시 답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선택의 예시 답안이 되겠습니다. 현실주의 관점에 찬성한다. 딱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썼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두 갈식으로 쓰는 게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주제문을 맨 앞에 배치하는 두 갈식 형태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실주의 관점에 찬성한다. 자, 그러면 읽는 사람이 이 글은 현실주의 관점에서 썼구나. 요게 이제 바탕을 두고 채점을 하겠죠. 먼저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듯이 국제관계에도 패권국 중심의 지배가 불가피하다. 패권국 중심의 정치 질서가 잘 작동할 경우 이는 약소국에게도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 질서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가글에 나와 있는 제시문 가글에 나와 있는 논거가 되겠죠. 둘째, 인간의 본성이, 이 두 번째는 이제 나글이 근거가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호 경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게 나글에, 제시문 나글에 있던 내용이죠. 이렇게 논거로 들어왔고요. 셋째는 다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셋째, 경제개발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서 실제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별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안정과 평화는 세계 시민주의가 아니라 개별 국가의 행정적, 법적 규제를 통해 가능하며 국가 간의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다글의 제시문의 내용이 논거로 들어와서 현실주의 관점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반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주의니까 반박은 자유주의에 대한 논거가 나오면 됩니다. 이에 대해 먼저 국가끼리도 권력이나 힘의 우위를 추구하기보다는 협력관계 구축에 헌신하거나 이를 위한 사회적 행동에 개입한다는 반론이 있다. 그래서 개개의 정부보다는 국제기구와 같은 협력체계가 국민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이런 협력이 개별 국가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게 이제 가글에 있는 논거였고요. 둘째, 인간 본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론으로 탐욕과 이기심을 인간의 실제 본성이 아니라 비정상적 상태로 보는 입장이다. 인간에게는 인의 의지의 자질이 있으며 이것이 조화로운 사회의 기초이자 국제 평화의 토대가 된다. 이게 이제 나글에 있던 자유주의 관점의 논거였죠.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다글이 되겠죠. 인간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인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복지는 국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착 가능하다. 이게 이제 다글에 있던 자유주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관점으로서 현실주의 관점을 반박한 거죠. 그래서 이 반박에 재반박을 하면서 자기 주장인 현실주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같은 협력체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대의에 헌신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또한 인의 의지와 같은 인간의 본성도 이것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부당한 수양이나 국가적 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세계 시민주의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와 관용, 평등을 인류 각각이 향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보장이고 이를 위해 세계 시민의식에 앞서 자국에 대한 기속의식이 더 중요하기에 현실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현실주의라는 것을 한 번 더 드러냈죠. 이렇게 자기 주장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답안을 보고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주의를 선택한 예시 답안이 되겠습니다.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중 자유주의에 찬성한다. 역시 두 갈식으로서 자기 주장을 밝혔죠. 예. 자유주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견해이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은 인의 의지의 본성과 자질을 지녔고 이러한 본성이야말로 평화적인 국제 질서의 토대이다. 본성에서 벗어난 탐욕에서 전쟁이나 위기가 발생하며 이는 자국 백성들의 삶과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국제 질서를 평화롭게 회복하는 것은 본성의 회복이며 개인과 국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이라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의무에 부합한다. 디오게네스와 스토아 학파 그리고 칸트 등은 민족적 소속과 국적, 계급과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 인간을 존중하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는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복지에 있다.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하듯이 다른 나라를 존중하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때 평화와 행복이 실현 가능하다. 자유주의 관점은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정치학자 미트라니의 주장에 따르면 개별 국가들은 안락과 행복을 위한 협력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제기구가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국제기구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불확실성의 감소가 주는 안정이 참여 국가들에게 장기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자유주의를 선택한 데 대한 주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론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멜로스의 사례처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을 제시하거나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무질서가 초래된다거나 실질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개별 국가이고 국가 간에는 갈등과 경쟁이 불가피하여 국가에 대한 기속의식이 더 중시된다는 등의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재반박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국제 정치는 부분적으로는 강자의 횡포가 존재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성과 합리적 원칙이 작동하는 세계이다. 설령 인간 본성이 이기적일지라도 그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호 의존적 국제 질서의 구축이 요구된다.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기후 위기, 팬데믹 등과 같은 국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애국주의보다는 NGO와 같은 세계 시민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단락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도 무방합니다. 문항 2번을 해설하겠습니다. 문항 2는 제시문 라의 자료 1에서 자료 4를 활용하여 아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그랬습니다. 600자 플러스 마이너스 60자니까 540자에서 660자까지 가능합니다. 배점은 60점이고요. 조건이 자료 1에서 자료 4 중 문항 1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2개를 선택할 거.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주장이니까 현실주의를 선택했다면 현실주의에 맞는 자료 2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료 1, 자료 3이든지 아니면 자료 2, 자료 4 이렇게 2개가 선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그래서 1번 문항에서 현실주의를 선택했다면 2번 문항에서도 현실주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유주의가 선택이 되면 2번 문제는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1번과 2번 문항이 주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라글의 자료 1에서 자료 4는 현실주의 혹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다 이랬으니까 각각 2개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자료 1에서 4까지 분석해서 이 자료가 현실주의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논건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료 1을 보겠습니다. 와인을 주로 생산하는 A국, 자동차를 주로 생산하는 B국, 그리고 밀을 주로 생산하는 C국은 자국의 주력 상품을 수출하며 해당 상품들에 대해 자료 1-1과 같은 규모로 무역을 해왔다. 이때 와인 한 박스, 자동차 한 대, 밀 한 톤의 가격은 각각 2만 달러, 200만 달러, 20만 달러였다. 그러던 3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3개국 간에 와인 한 박스, 자동차 한 대, 밀 한 톤 가격은 1만 달러, 100만 달러, 10만 달러로 변하였다. 이후 3개국의
무역 규모는 자료 1-2와 같이 변화했다. 협정 체결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새롭게 출범한 A국 정부는 해당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고 있다. 단 무역 수지 위에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런 자료였습니다. 그러면 자료 1-1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에 무역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A국에서 B국으로 100박스를 수출한 거죠. 그러니까 2억 달러가 되죠. 그 다음에 A국에서 C국으로 50만 박스를 수출했으니까 이거는 100억 달러죠. 그 다음에 B국에서 A국으로 수출한 게 1만 대니까 어때요? 200억이죠. 그 다음에 C국에서 50만 톤을 A국으로 수출했으니까 이거는 2, 5, 10이 되니까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에 A국의 수입은 200억과 100억이라서 300억이었고 지출도 200과 100억이었으니까 300억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수입과 지출이. 그런데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에 규모를 보면 A국에서 B국으로 300박스를 수출했습니다. 300억이라는 뜻이고요. A국에서 C국으로 200박스는 200억이죠. 그러면 수입이 500억입니다. 반대로 B국에서 A국으로 수출을 했으니까 400억이죠. A국의 지출은. 그 다음에 C국은 30만 톤이니까 300억입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에 A국의 수입은 300억, 200억에서 500억인데 지출은 300억이니까 700억이니까 적자가 200억이 난 거죠.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A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에는 수입과 지출이 동일했는데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지출이 수입보다 200억이 더 많다. 다시 말하자면 200억 달러 적자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현실주의로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B국과 C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100억 달러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에 반하는 가상자료를 통해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시문 가는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하는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료 2는요. 군락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개체가 있다. 군락의 크기에 따라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이 자료 2-1과 같이 나타난다. 화살표 하나가 외부 위협 하나를 작은 네모는 개별 개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자료 2-1에 군락의 크기에 따른 외부의 위협인데요. 여기 보면은 해설을 보면 이 네 군데에서 위협이 가해지죠. 그래서 단위 개체당 평균 위협 크기는 군락 A의 경우는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군락 B는 1.33개, 군락 C는 1개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의 근거로 자유주의 옹호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군락이 많을수록 위협도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2는 자유주의에 대한 논거가 되겠습니다. 자료 3을 보겠습니다. 기업 ABC가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각 기업의 연간 회의 횟수,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 창출 부가가치는
자료 3-1과 같다. 자료에 제시된 사항 외의 모든 조건은 세 기업이 동일하다. 자료 3-1 세 기업의 연간 회의 횟수,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 창출 부가가치 이랬는데요. 2020년에 A 기업은 연간 회의가 30회였고요.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는 40명입니다. 그래서 창출 부가가치는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연간 회의 횟수가 40회고요. 회의에 참여하는 사원수가 60명입니다. 늘어났죠. 회의도 30에서 40으로 10번 늘었고요. 인원도 40에서 60명, 20명이 늘었죠. 늘다 보니까 수익이 7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10억에서. 그래서 회의가 많을수록 또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창출 부가가치는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B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회의 횟수가 40회고요.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가 60명인데 창출 부가가치는 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줄였죠. 30회 인원수도 40명으로 줄이니까 창출 부가가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10억으로 7억에서 10억 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자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네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2020년과 2021년 대비를 통해 연간 회의 횟수와 회의 참여하는 사원수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를 살펴보면 기업 C를 비교군 또는 대조군으로 보고 A, B를 실험군으로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업 A는 2020년 연간 회의 횟수가 30번이었고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는 40명이었습니다. 이에 창출 부가가치는 10억이었습니다. 2021년에 연간 회의수는 40번이고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는 60명이었습니다. 이에 창출 부가가치는 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와 회의 참여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도 3억이나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기업 B는 2020년 연간 회의는 40회,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는 60명으로 창출 부가가치는 7억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연간 회의수를 30회,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가 40명, 그래서 창출 부가가치는 10억, 그래서 3억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는 회의가 빈번할수록 비효율이 발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자료 3은 현실주의 찬성 논거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료 1과 자료 3이 현실주의 찬성 논거가 되겠네요. 자료 4는 A국과 B국은 빵 또는 커피 중 한 가지 상품에 특화된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한 가지 상품. 이때 각국 노동자들이 일주일간 생산할 수 있는 상품별 최대 생산량은 자료 4-1과 같다. 빵 2개의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은 커피 1개의 소비와 같고 빵 2개의 커피 하나가 대응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상품보다 2가지 상품을 모두 소비할 때 효용이 알파만큼 더 증가한다. 이러한 소비자 효용을 기준으로 양국이 교육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은 빵 2개와 커피 1개 간의 교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자료 4-1 A국과 B국의 상품별 최대 생산량인데요. A국은 빵 6개, 커피 3개, 아주 최고의 효용이죠. 근데 B국은 빵 하나에 커피 2개니까 커피 2개면 빵이 4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효용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료사는 A국과 B국이 교역에 참여할 경우 각국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짐을 보여준 자료이다. 교역 없이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한다면 A국은 빵 6개 또는 커피 3개 어느 쪽이든 특화해 생산에 유해 효용성을 누리고 B국은 커피 2개를 생산해 사회 효용을 누린다. 하지만 교역 참여할 경우 A국은 빵, B국은 커피가 특화되면서 비교 우위에 따라 두 나라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효율성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 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료 2와 자료 4가 자유주의 논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이런 식으로 짜면은 현실주의를 선택했을 때 자료 1과 자료 3이 이 논거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1-1과 자료 1-2를 분석해서 B시국은 협정체계로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요. A국은 협정체계로 무역수지 적자 마이너스 200억이었죠. 그래서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A국 입장에서 손해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료 3은 자료 3-1 분석해서 AB 기업을 실험군, C 기업을 대조군으로 선정해서 A 기업과 B 기업에서 주당 회의수와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 증가로 창출 부가가치가 감소하게 됐다. 그래서 회사를 국제기구로 사원을 국제기구 참여국가로 비유하여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많을수록 비효율이 발생하여 부에 마이너스를 낸다. 이런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선택했을 경우는 자료 2와 자료 4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 2-1을 분석했을 때 군락이 커질 경우 단위 개체별 위협의 개수가 감소하고요. 단위 개체별 위협 감소 정도를 개별 군락군으로 수치를 통해 대비하고 이러한 개별 개체 군락 형성을 국제정치에서 다양한 협력의 필요성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료 4-1은 분석을 하면 A국과 B국이 서로 교역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후생을 분석하고 A국과 B국이 서로 교역할 경우의 소비자 후생을 분석해서 두 국가가 교역할 경우와 안 할 경우에 소비자 후생을 대비하고 이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해석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현실주의에는 1, 3이 들어오고 자유주의에는 2, 4가 들어오면 40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문항인에서 선택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택한 경우는 0점 처리한다. 그러니까 자료 1은 자유주의를 했는데 문항 2번에 와서는 현실주의를 선택했다면 2번 문제는 0점 처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항 1번과 2번이 동일한 주제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주의에 찬성한 예시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1과 자료 3이 현실주의 옹호 논거를 제시한 글이다. 이렇게 이것도 두 갈식으로 했죠. 그래서 꼭 주장을 두 갈식 형태로 펼치라는 거 이게 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설을 해야 되겠죠. 자료 1과 자료 3에 대한 해설이 나오면 됩니다. 자료 1은 해당 협정 파기가 무역수지 측면에서 A국에게 현실적임을 시사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 B국과 C국의 무역수지는 모두 0이나 협정 체결 이후 100억 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반면 A국은
협정 체결 전 무역 수지 0에서 협정 체결 후 200억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협정정 대비 협정 후 B국가, C국은 이득을 보는 데 반하여 A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A국은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무역수지 측면에서 자국의 이득이 되는 결정이다. 자료 3은 연간 회의 횟수와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이 줄어듦을 시사한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기업 C를 비교군, 기업 A와 B를 실현군으로 보아 확인 가능하다. 기업 A의 연간 회의 횟수,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가 각각 10회 20명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은 3억 원이 감소했다. 기업 B의 연간 회의와 회의당 참여하는 사원수가 각각 10회 20명 감소함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은 3억 증가했다. 이는 회사를 국제기구로 사원들을 국가로 비유하여 해석 가능하다. 국제기구 참여 국가 간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들 국가에게 부의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그냥 자세하게 해설하는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에 찬성한 예시답안을 보겠습니다. 자료 2와 자료 4는 자유주의 옹호의 논거가 된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두 가지식으로 주제를 제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화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료 2와 자료 4. 자료 2는 개별 개체들이 형성하는 군락이 커질 경우 단위 개체별로 받게 되는 외부 위협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단위 개체당 평균적인 위협은 군락 A 경우 4개, 군락 B는 1.33개, 군락 C는 1개로 감소한다. 군락 형성을 통한 개별 개체당 위협의 감소는 개체들 간 협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국가 간에도 다자간 협력을 통해 참여 국가당 직면하는 외부 위협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사는 양 국가가 교역에 참여할 경우 각국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교역 없이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A국은 빵 6개 또는 커피 3개 어느 쪽이든 특화해 생산해 유계 효용을 누리고 B국은 커피 2개를 생산해 사회 효용을 누린다. A국은 B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 그러나 비교 우위에 따라 A국이 빵에 특화하고 B국은 커피에 특화한 뒤 교역을 통해 A국의 빵 2개와 B국의 커피 1개를 막 교환할 경우 A국의 소비자 효용은 6 플러스 알파, B국의 효용은 4 플러스 알파로 더 높아진다. 따라서 A국과 B국 모두 교역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답안을 작성하면 만점을 받겠죠. 감점 요소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의 감점이 주어집니다.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했을 경우 5점 감점이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 완전한 문장 형태로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왔을 경우 5점 감점입니다. 요약해서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언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어문 규정에 오류가 있거나 또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하면 5점 감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량은요, 이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점수가 조정이 되는데요. 1번이 이제 1000자였는데 500자 미만이면 0점 처리가 되고요. 500자에서 699자까지는 마이너스 10점 감점, 700자에서 899자까지는 마이너스 5점 감점이 되고요. 900자에서 1100자까지는 감점이었고요. 1100자 넘어가도 5점 감점이 있습니다. 2번 문제는 340자 미만이면 0점 처리되고요. 340에서 439자까지는 마이너스 10점, 440자에서 539자까지 마이너스 5점. 그 다음에 540자죠. 여기는 44가 아니라 540자에서 600자까지는 감점이었고 660자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요. 660자를 초과하면 마이너스 5점이 감점이 됩니다. 이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그 채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잘 익혔다가 감점을 당하지 않으면 인하대학의 논술로서 합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인하대학교 2023년도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